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남편의 이중성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는 32살 여자예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결혼한 지는 4년째입니다. 결혼할 때 시가에서 2억 정도 들여서 집을 해줬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 일부까지 포함된 돈이었고요. 집을 알아보는 동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반년 정도는 월세방을 구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권 신축으로 들어가 살자는 걸 제가 재개발 노리고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자고 해서 결국에는 제 말대로 구축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재개발은 안 됐지만 아파트 값이 그때 대비해서 지금 2배나 뛰었습니다. 집값 오른 거 가지고 생색은 엄청 내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편이 자기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10년은 모아야 할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거 아니겠냐며 엄청 난리부르스예요. 집값 오른 거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가계부 관리하는 저로서는 사실 와닿지도 않아요. 이 집이 2배 올랐다고 해서 다른 집이 안 오른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13평짜리 방 한 칸 비좁아 터진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말한 대로 다른 집도 올라서 선택권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억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그냥 집이 좁으면 어떠냐고 늦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어서 가게도 어떻게 될지 확신도 안 서고요. 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 섣불리 나섰다가 지금 집값 2배 정도 뛴 거 가지고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행여나 재건축돼서 집값이 또 뜨게 되면 어떤 원망을 들을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시가에서 집 해줬다고 저 결혼할 때 뭐 기우는 결혼한 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월급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신랑보다는 제가 조금 더 벌어요. 집이 좁아서 혼수 채우기가 애매하니 그만큼 현금 해단도 많이 했고 시아버지 오래된 연식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거 신형으로 바꿔드리기까지 했어요. 혼수에 결혼 비용까지 2,500이면 끝날 거 차 바꿔드리고 현금 해단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시댁 쪽 지원금에 비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더하니 8,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가에서 집 해준다고 생색내는 남편 때문에 더 무리한 부분도 있고 남들 강남 신축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있는데 서울 외곽에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받으면서 기우는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결혼 비용 부담하면서 결혼 후에도 양가에는 똑같이 하자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어요. 이 돈 내 돈 하는 것도 그래서 각자 월급에서 200씩 생활비 통장에 보내서 생활비나 달달이 나가는 비용, 경조사비에 양가에 보내드리는 용돈까지 공평하게 갈라서 내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건 월급에서 남은 돈 각자 관리하면서 쓰고 싶은데 쓰기로 했습니다. 양가에 똑같이 하자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 줄 알았는데 제 우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사소한 것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시댁에서 일하는 만큼 남편은 처가에서 널브러져서 편하게 있는 것 같은 거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꺼내자니 제가 너무 졸렬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굶두고 대충대충 하기는 하지만 명절날 친정에 가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거나 청소기 돌리는 정도는 도와줬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시댁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랑 통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위도 잘 지내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알아서 안부 전화 정도는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상황인데도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저도 그날 이후로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연락을 받았는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왜 요즘에 우리 집에 안부 전화 안 드리느냐고요. 당당하게 안 한다고 대답했더니 이유도 묻지 않고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자식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지 않겠냐고 자식된 도리로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 나 혼자만 시댁에 전화드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시부리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괜히 시비가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왜 자기 집에 내가 전화를 드려야 해? 라고 못 알아들은 척 물어봤어요. 자식된 도리 어쩌고 하면서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에 저도 나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 아니라서 오빠가 전화 안 드리는 거였어? 라고 되물었어요. 그 말에 신랑이 인상을 있는 대로 치푸리면서 장모님께는 제가 전화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지가 전화 못하는 건 아직 어색해서 조금 불편해서 그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하고 전화하는 거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저는 친정에 신랑은 시가에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안부 전화드리면 되겠다고 빈정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본심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하냐고
네가 하는 게 같은 여자끼리고 더 살가우니까 더 좋아하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걸로 한참을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싸우다가 신랑도 고집부리고 결국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전화는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하는 걸로 이걸로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로 확실하게 못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처럼 매주 연락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안부도 묻고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아니 아예 결혼하고 단 한 번을 우리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린 적은 없지만 퇴근하고 같이 있을 때 한 번씩 전화 바꿔주고 하니 그냥 그걸로 하고 있다는 셈 치고 위안 삼으려고 했어요. 아무튼 사건은 최근에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회사 생활 5년간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따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 환갑 때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그 적금이 만기가 돼서 잠깐 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자 조금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환갑까지는 몇 년이 더 남았으니 새로 적금 가입하고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서 몇 년 더 모아야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통장 조회를 했는지 이 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환갑 때 두 분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아둔 거라고 결혼 전부터 모으고 있던 돈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오빠가 따로 부모님 환갑 때 하려고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했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게 없다고 이 집 살 때 전 재산 다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양가 어머님 환갑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모아서 어디 가까운 일본 료칸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니네 엄마는 크루즈 여행 보내고 우리 엄마는 온천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냐며 성질을 박박 내며 뭐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이거 결혼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던 거라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내주려고 모은 걸 왜 나누냐고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결혼 전이래봐야 1년밖에 더 되냐고 결혼하고 나서도 모아왔으니 그건 엄연한 횡령이라고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억지 좀 부리지 말라고 각자 생활비 통장에 돈 넣고 남은 돈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이만큼 모을 동안 오빠가 못 모은 게 오빠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이냐고 한바탕 싸웠어요. 남자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고 군말 없이 꼬박 생활비 통장에서 돈 안 뺏쓰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면서 호통을 치는 말에 나라고 사회생활 안 하냐고 나도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 많은데도 다 모으지 않았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값 오른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제가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서 집 해준 시부모님 덕분 아니겠냐면서 남들 뼈 빠지게 대출이자 갚을 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보라고 그깟 몇백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구냐고 정색에 정색을 하면서 덤벼들더라고요.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 줄 아냐고 엄연히 나도 쓰고 싶은 거 참으면서 모은 돈이고 오빠가 앞으로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 우주여행을 시켜드리든 저는 신경 안 쓴다고 효도하고 싶으면 저한테 대신 시킬 생각 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어요. 너 잘났다라면서 네 맘대로 하라고 하고는 기어이 그날은 밖으로 뛰쳐나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카드 내역분이 친구들 다 불러서 술까지 쏘고 잠도 숙박업소 가서 자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쓸 돈 20번만 모아도 지금 제가 모은 만큼은 우습게 모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참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겼어요. 명절날 친정에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텔레비전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가 볼만한 게 없어서 옛날 드라마 재방송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부모가 모아둔 게 없어서 딸한테 신세를 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딸이 남편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친정부모님이 그 장면 보고 무슨 자식이 노후대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너무 피해를 준다면서 혀를 차셨어요. 평소에는 우리 부모님 불편하다고 말도 안 붙이던 남편이 괜히 맞다고 결혼이 무슨 회사 인수합병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은 다 되어 있으시냐고요. 다 되어 있는 건 맞았는데 왠지 기분이 쎄해서 알려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거 잘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남편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큰일인데 이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앞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원망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니 그건 결혼 전에도 하지 않은 이야기고 양가 똑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어요. 나도 맞이인데 노후 준비가 돼 있으신다고 한들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게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 게 도리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또 정색을 하면서 집값 오른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집 해주지 않았냐고, 친정에서는 해준 게 없지 않냐면서 당연히 집값을 내준 만큼 노후 준비를 못하신 게 맞으니 시부모는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친정에서 비교적 적게 한 건 맞지만 친정 부모님 노후 준비는 이미 제가 시집 가기 전에 다 끝난 상태였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게 결혼 전부터 준비된 건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믿냐고. 남편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네 마네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결국 남편이 그럴 거면 갈라서 자면서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단기간 결혼을 한 경우에 재산 분할이 각자 해온 것을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걸 알고나 있냐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자기한테 잘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혼수면 시아버지 바꿔드린 차를 가져온다고 해도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손해볼 거라는 걸 알고 이혼하자는 말에 겁먹을까봐 꺼낸 말 같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갈 때마다 집값 오른 걸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짜증나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저도 같이 이참에 아예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역겹더라고요. 얼마 뒤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제 경우에는 남편이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도 신혼살림 차리기 전부터 쓰던 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던지라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주고받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권 신축하자고 우기던 남편과 재건축 예정인 구축을 구하자고 저와 의견 다툼을 하던 대화 내용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 변호사님이 그걸 보더니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혼은 그냥 해본 소리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잘 해보자는데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려고요. 그때 그 울상이 된 표정만 생각해도 속이 아주 꼬셔 죽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네요. 이혼 서류 어디다가 숨겨놨냐고. 도장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나 퇴근하기 전까지 찍어놓으라고 했는데 이젠 제 도장까지 숨겨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과는 이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질 않아서 휴가도 쌓인 게 많으니 친정부모님하고 그 돈으로 세계 일주나 다녀와야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됐어요. 남편하고는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계속 자라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덕분에 양가 부모님끼리도 사이가 아주 돈독하시고요. 시부모님도 아주 저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아껴주십니다. 남편도 친정부모님하고 그만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 지들 부모님한테 하듯 정말 잘해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었겠죠. 남편과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살아왔고 사실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워낙 가까운 사이였기도 했고 남편이 철들 무렵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으니까요. 친구이던 시절에는 애인이 생기면 서로한테 소개해주기도 했었고 어떤 상대를 만나왔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귀던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제가 남편이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잔소리도 했고 그 모습에 주변에서 제가 친누나냐는 질문도 몇 번이나 받기도 했어요.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남편은 주변의 인맥도 두텁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온갖 사람들 생일 챙기고 기념일 챙기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약간 인간관계를 피곤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조용한 성격이고요. 어릴 적에 남편이 농담처럼 제가 30살까지 결혼 못하고 있으면 지가 해준다는 식으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31살 되던 해에 그 약속을 기억했는지 저한테 정식으로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어디 길에서 들꽃을 꺾어와서는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로맨틱하기도 했고 오래 알고 지내 편한 모습이 좋았는지 그런 남편을 받아줬고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쌍수를 반기며 환영해 주셨어요. 저라면 못난 아들 맡길 수 있다고 제발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할 때 집은커녕 빚까지 있는 몸으로 왔습니다. 시가가 못 사는 편도 아니고 빚은 결혼할 때 다 정리해줘서 문제될 게 없었어요. 양가가 서로 막역한 사이다 보니 신혼집이나 혼수 같은 것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예단 같은 것도 생략했고 기타 결혼 비용부터 신혼집이나 혼수도 정확히 반반씩 계산해서 했으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었어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게 8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1억이 든 통장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형편이 한쪽으로 기운 결혼은 아니었지만 저는 저금이 있는데 남편은 빚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며 오히려 시가에서 자잘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저의 불찰인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계속 지켜봐온 바 한 직장을 진득하니 오래 다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1년 정도 일하다가 때려치우고 그 돈으로 한참 뭘 새로 배운다는 핑계로 먹고 놀다가 돈 떨어질 때쯤 다시 직장을 구하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격은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한 사직이었어요. 누구한테 인터넷으로 돈 버는 사업을 배워왔다고 1년만 있으면 아주 호강을 시켜준다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주신 돈도 그대로 있고 한동안 남편이 벌이가 없더라도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던 편도 아니었던지라 가게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 버는 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대견해 보여서 허락해줬어요. 그래도 당장 사업을 한다는데 돈 한 푼 없이 시작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이 주신 돈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남편 계좌로 이체해줬어요. 단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은 제가 관리하기로 했고 남편은 수입이 생길 때까지 제가 한 달에 30만 원씩을 이체해주는 식으로 용돈을 받아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달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수입은 여전히 빵원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아직도 뭘 해야 한다고 딴짓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용돈 쓰라고 줬던 돈이며 사업자금으로 준 돈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제 눈치를 본다고 집안 청소며 빨래며 이것저것 다 해놓았길래 그 모습도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사고뭉치에 애어른 같았던 남편이 모처럼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니 그래도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 남편이 총각인 시절에 저한테도 몇 번 소개시켜줬던 적이 있는 여자가 이사를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현관문 앞에 여자 신발이 있길래 이 자식이 뭐 하는 건가 했는데 저한테도 민정이 알지? 하면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같은 동으로 이사와서 층마다 떡 돌리고 있는 와중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만나본 사이라서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사실은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 민정이라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민정이라는 여자는 당시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단 한 번도 관심 가져준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둘이 연애를 시작하기는커녕 남편이 그렇게 쫓아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저도 만난 적은 없기는 하지만 민정 씨가 이사 온 이유가 결혼을 해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도 별로 남편이 딴 생각을 하겠다거나 하는 생각도 안 했어요. 시가랑 친정이 근처이기도 하고 제정신이면 대낮부터 동네에서 딴짓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퇴근할 시간 맞춰서 이 여자를 집에 보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주말에 남편하고 장 보러 나가서 민정 씨네 부부를 만나기도 했는데 남편하고 꼭 달라붙어 있는 모습도 너무 사이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민정 씨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제 남편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게 이상해서 진료소 들려서 검사를 받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평소 퇴근하는 시간 1시간 전쯤 되니 남편이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니 버벅이면서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계좌 내역을 살펴봤어요. 요 몇 달간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을 요 근래에는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이상한 데 다녀온 건 아니고 기껏해봐야 동네 식당이나 카페,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서 사용한 거래 내역만 있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동네 김밥집은 그렇다 쳐도 카페나 푸드코트 같은 데는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날 남편을 불러 어디다가 돈을 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좌를 조회해봤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뭐가 불만이 있냐는 듯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집에만 갇혀있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밥 한번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를 만났길래 평생 가지 않던 카페를 매일같이 가고 외식까지 하느냐고 물으니 버벅이다가 그 친구가 민정 씨인 걸 실토하더군요. 사실 남편 입에서 민정 씨를 만났다는 말에도 별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집에서 시가나 처가도 가까이 있고 민정 씨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단돌이 잘 하라는 식으로 주의를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알겠다고 대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네가 결혼 전에 좋다고 쫓아다니던 여자가 신혼살림 차려서 이사 왔는데다가 남편이 와이프 없는 동안 그 여자를 만나고 왔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주는 와이프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고 적반하장도 작작하라는 식으로 되받아쳤어요. 남편이 대번에 그 말을 듣고 너 지금 내가 바람을 피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이쁘장하게 생긴 민정씨는 결혼 전에 하던 일이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기도 했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 관련 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니 정보 좀 얻으려고 만난 거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민정씨가 남편에게 결혼하고 아저씨 다 됐다고 총각 시절에는 통 크게 쏘고 하더니 아주 쫌생이 아저씨가 됐다나 뭐 이딴 말을 했는가 봅니다. 오히려 저한테 요즘 용돈 30만 원 가지고 군소리 없이 사는 남편이 요즘 세상에 어딨냐고 민정이네 남편도 한 달 용돈을 200만 원을 쓴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대려 고마운 줄 알라고 성화였습니다. 자기도 지슴씀이 큰 거 알아서 경제권을 양보했고 자기는 집에서 전업을 하고 있으니 돈 쓸 일도 없고 해서 어림도 없는 용돈 가지고도 저한테 불만 한번 말한 적이 없었는데 사업차 커피 몇 잔 마신 걸 가지고 그렇게 무안을 주느냐면서요.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적반하장으로 씨부리고 있는 신랑 주둥이를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게 움켜쥐고 엄동설 안에 내쫓기기 싫으면 그만 좀 떠들라고 한마디 했죠. 지금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며 밖에 나가서 웬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여자랑 들이킨 커피며 지금 입고 있는 옷, 핸드폰비에 보험비, 아파트 대출금까지 지금 누가 벌어서 내고 있는 거냐고 한마디 했죠. 너가 집에서 사업하기로 했다고 해서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지. 네가 지금 민정씨 남편 반만큼만이라도 벌어와 보라고 나라고 네 용돈 더 주고 싶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이 대빨 튀어나와가지고는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나와서는 자기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적어놓은 종이를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자기는 전업주부를 겸하고 있는 사업가고 적어놓은 종이는 자기가 집안일 하는 걸 자기 가사노동력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거라고 말하더니 한 달에 150만 원은 자기 월급으로 받아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사도우미 숙식으로 들어가도 다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도 이제 집안일을 하는 만큼 월급을 받아야겠으니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너는 나랑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지. 이 집에 가사도우미로 취직을 한 거냐고 따져묻는 말에도 남편은 끝까지 나도 사회생활하면서 돈 쓸 곳이 많으니 자기는 무조건 이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용돈 준 거 민정씨랑 밥 처먹고 커피 마시는데 써놓고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짓거려대니 저도 듣다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 마당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귀를 잡아서 밖으로 질질 끌고 민정씨네 집 앞으로 쳐들어갔어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니 민정씨랑 퇴근한 민정씨 남편이 놀라서 토끼 눈을 뜨고 무슨 일인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민정씨 앞에서 대놓고 무안을 줬어요. 저는 이런 남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월급 주고 가사도우미로 쓰라고. 보아하니 민정씨랑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가 본데 이 집에서 데려다 갔으면 같이 점심도 먹고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민정씨가 자기 남편 안색 한번 살피고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도 싫다고 하는데 자꾸 낮에 만나자 해서 안 그래도 조만간 저한테 따로 말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씨가 뭔가 구린 걸 걸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니 민정씨가 진짜 남편을 뜯어먹으려고 했다면 동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 보기에 정말 제가 다 쪽팔려서 죽을 뻔했어요. 이쯤 했으면 됐다 싶어서 집으로 남편을 다시 끌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여태 있던 일 전부 설명드리고 이 돈은 아무래도 그냥 뒀다가는 남편이 홀랑 날려먹을 것 같으니 시어머니께서 다시 관리하시는 게 맞겠다고 하고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다 해줬으니 이참에 아주 통장도 따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안일은 내가 퇴근하고 와서 해도 되고 네 말대로 사람 불러다가 써서 하면 되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대신 너가 집에서 축내는 살값이며 보험금에 핸드폰비랑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내라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어디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한참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창고에서 웬 하키채를 꺼내오시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아직 준비도 안 된 놈 장가보낸 자기 잘못이 크니 신혼부부 갈라놓는 건 미안하지만 잠깐 남편 좀 다시 반품해달라고 이참에 아주 사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대가리 크고 나서부터 한동안 하지 않은 교육 좀 해야겠으니 일단 저보고는 집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보고 제발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제가 이대로 가면 자기 죽는다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빌더라고요. 또 사업한다고 할 거야?
월급 받고 가사 도우미 한다고 할 거야. 확인차 다시 물어보니 2번 다시 뻘짓 안 하고 제 말 잘 듣고 살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에 시부모님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하고 훌쩍대고 있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건지 조용히 잠든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막상 결혼 생활이 현실이란 생각이 들면서 아직 철도 안 든 남편 데리고 살려니 고생길이 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다시 취직해서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요. 아마 2번 다시 지사업 하겠다고 나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별 볼 일 없는 곳이긴 하지만 진득하게 오래 다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민정씨네 부부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날 제가 찾아갔던 사실이 찜찜했는지 얼마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써놓고도 조금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구석도 많고 심성도 좋은 남편이에요. 언젠가는 둘이서 행복할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더니 맞겠네요. 최근에 도무지 나아질 생각이 없는 상황 때문에 9개월 전 재택근무로 전환되었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사태가 끝난 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만 굳게 믿고 있는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못 다니게 된 것보다 집에 있게 되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가 너무 크네요. 사실 회사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곳에 제 사연 하나 보낼 일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듣기만 하다가 직접 제가 사연을 쓰게 되다니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네요. 해도 너무한 시어머니 때문에 쉬는 동안 집에서 맘고생만 하다가 얼마 전에 그나마 한 번은 되돌려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뒤 얼마 후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냐며 신우도 외출했고 집에 어머님밖에 안 계시다고 점심 식사나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딱 보기에는 혼자서 침울해 있는 며느리 걱정해주시는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본심은 그게 아니세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업주부가 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을 때 엄청 노발대발하시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저는 거의 멘붕 상태였거든요. 남편의 월급도 220 정도로 나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많았고요. 신랑하고 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지만 언젠가 생길 아이를 위해 미리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모아두고 싶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면 아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런 생각에 저와 신랑은 못해도 대출금이라도 다 갚은 뒤에 천천히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뒷바라지 해주는 전업주부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실직에 적잖이 당황했었어요. 시어머니는 권고사직을 당한 저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결혼했으면 여자가 집에서 애나 키워야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참에 그냥 빨리 아이나 만들어서 다시 출근할 생각 말고 애나 키워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는 그런 사소한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 안 그래도 멀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부르셨으니 더욱 더 불편하고 가기 싫어졌어요.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았지만 별다른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스크 꽁꽁 싸매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 7개만 지나면 되거든요. 택시를 타도 10,000원 안짝으로 나와요. 그래도 암만 시어머니가 먼저 부르셨어도 택시비라도 아껴서 배달음식이라도 하나 시켜드리려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대번에 혹시 택시 타고 온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하철 탈 때부터 환승하는데도 열차가 빨리 도착해서 그랬다고 대답하니 의심쩍은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미 저를 맞아주셨을 때부터 쌀쌀맞은 표정이셨는데 그렇게 보자마자 기분 나빠하실 거면 뭐하러 부르셨는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참으면서 식사는 뭘 드시고 싶냐고 여쭤보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라도 하나 시켜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너는 이제 돈도 못 벌면서 무슨 탕수육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서 밥 차려줄 테니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하자고 부르셨는데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개 꺼내서 식은 밥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우시더니 식탁 위에 올려주셨어요. 밥은 언제 하신 건지 누래져서 냄새까지 올라왔어요. 뭐하러 부르신 건가 싶었던 게 시어머니는 벌써 식사를 하셨다고 저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나 되어서 시어머니가 제 회사에서는 무슨 연락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 아무 소식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먼저 그렇게 물어보셔놓고는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건지 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정적은 제가 식사가 끝나도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아 텔레비전을 켜셨고 저도 먹은 거 설거지를 하고 와서 한 칸 건너 자리를 비워두고 소파에 앉았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그게 더 불편했어요. 오죽하면 평소처럼 시비라도 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까 신랑이 퇴근할 시간이 한참 남았었는데 그래도 그걸 핑계 삼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셔놓고는 저만 오래돼서 누래진 밥 주시고 진짜 왜 부르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남편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는 않았지만 저녁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줄 게 있다고 하시더니 베란다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나오시면서 안쪽이 살짝 비치는 하얀색 반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희미하게 비치는 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이빨로 베어문 자국대로 분홍빛 과육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누가 봐도 다 먹고 버린 수박 껍데기였습니다. 베란다에 두신 지는 한참 된 건지 봉지 안에 새까만 깨알 같은 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게 초파리까지 생겨있더라고요. 줄 게 있으시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길래 처음엔 뭔가 싶었지요. 집에 가는 길에 버리라는 건가 싶어 봉지를 받으면서 제가 대신 버려드릴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오늘 저를 부른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아깝게 왜 버리냐면서 어제 먹고 남은 건데 텔레비전 보니까 수박 껍데기로 찌개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들었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찌개를 끓여 먹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빨 닿은 부분을 다 제거하고 반찬통에 정갈이 담아주셨다 해도 가져갈까 말까 한 것을 초파리가 윙윙 꼬여있는 상태로 봉지째 주면서 대뜸 그걸로 또 찌개를 끓여 먹으라니 누가 그걸 가져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신랑하고 오늘 같이 해먹으려고 사놓은 밀키트가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돌려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누가 아들 먹이라고 주는 건 줄 아느냐며 저보고 내일 점심에 해먹으라고 주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대답했지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아하니 회사에서는 돌아갈 가망도 없이 완전 잘린 것 같은데 이제 돈도 못 벌게 된 지도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 소식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시면서 아들이 혼자서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제가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보다 살도 뒤룩뒤룩 쪄가지고 안 봐도 제가 집에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으며 뭘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인다고 몽소절약을 실천할 수 있게 자기가 저를 도와주는 거라 하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점심때마다 딴짓 못하게 시가로 불러 식사를 하고 싶지만 매번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 차려주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며 차라리 이참에 절약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줄 테니 잘 배우라고 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수박 껍데기가 담긴 봉지를 저에게 쭉 들이미는데 지하철 타고 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냐고 신랑이 출근할 때 차를 가져갔으니 퇴근길에 들려서 가져오라고 시키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다고는 제 말에 혀를 찢찢 차시면서 됐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 김에 가져가는 게 맞지.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바쁜 우리 아들 오라가라 할 수가 없다며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고 제가 안 가져가면 버릴 테니 이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버릴 거면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는 거고 시어머니 본인도 수박 껍데기로 찌개를 끓여 드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그럴 거면 당최 저한테 왜 주시려는가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려니 욕까지 100마리는 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더웠던 날에 짜증까지 나니 몸에 열이 확 올라서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이 퇴근하면 이 사실을 낱낱이 말해서 시어머니가 앞으로 제게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대번에 화를 내더라고요. 자초지종은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선수를 치신 건지 너는 우리 엄마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시어머니가 대체 내가 뭘 주신지 아느냐고 한마디 따져 물었죠. 돈도 못 버는 게 집에서 밥만 축낸다고 먹다 가려서 초파리가 들끓고 있는 수박 껍데기로 찌개를 끓여 먹으라 주셨다고 하니 남편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부들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또 바로 사과하자니 그건 남편에게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다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신경 써주신 건데?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신경 써서 주신 걸 됐다고 면전에다 대고 싫다고 하는 게 맞냐고. 그거야말로 우리 엄마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냐며 끝까지 제 입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박 껍데기가 좋으면 너가 가져와서 실컷 처먹으라고 말하고 저도 남편이 했듯이 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신랑하고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지냈어요. 암만 시어머니와 있던 일이라도 지 마누라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저만 잘못한 거고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다고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다가 풀 것도 없고 저도 원치는 않았지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와 작은 마찰이 있을 때 이런저런 사건들을 친정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저보다 더 분개하시고 괜히 결혼을 허락했다며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마음고생을 하셨거든요. 또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실까 싶어 친정엄마한테는 되도록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정엄마는 역시나 그날의 사건을 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며 치를 떠셨죠. 엄마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시고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 후로 몇 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한테는 따로 연락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미리 말해주셨으면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갔겠지 않았냐고 하니 저도 미리 알았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양손 가득 들고 오신 아주 특별한 식재료들을 꺼내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넌 보고만 있으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한참 동안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을 하시는데 외소한 체구에 엄마가 그렇게 듬직해 보였던 적이 또 없었네요. 저녁 7시쯤 신랑이 퇴근을 해서 돌아왔어요. 예정에도 없던 친정엄마가 신랑을 반겨주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신랑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벌어오느라고 이 시간까지 아주 고생이 많다고 뼈가 있는 한마디를 하시며 반겨주시더군요. 신랑이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푼돈 버느라 고생하는 우리 사위 맛있는 저녁이나 한번 대접해보려고 솜씨 한번 발휘했다 하셨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엄마는 일단 이걸로 속 좀 따뜻하게 하라고 닭죽을 내왔어요. 신랑이 식탁 위에 올라온 닭죽을 보더니 표정이 서서히 굳는 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준비한 첫 번째 스페셜 요리였어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닭죽이지만 거기엔 먹다 남은 치킨뼈가 몇 개씩 꽂혀 있었어요. 물론 닭죽은 따로 정성스레 끓이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배달시켜 먹고 남은 치킨뼈를 깨끗이 씻어서 죽 위에 하나씩 꽂아 넣으신 거죠. 마치 그걸로 국물을 우려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신랑은 그릇을 받고도 숟가락을 뜨고 있질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신랑을 보고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보시고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하시면서 혹시 지금 짠 반찬이 없어서 못 먹는 거냐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2가지 반찬을 상위에 올려주셨어요. 신랑이 좋아하는 고추장 멸치볶음과 파김치였어요. 단지 그것도 평소에 해주시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요. 멸치볶음은 사실 멸치대가리 볶음이었어요. 멸치 똥 떼면서 따로 모아놓은 멸치대가리만 가지고 따로 해주신 거예요. 손질하신 제대로 된 멸치로도 따로 멸치볶음을 해주셨고 그건 나중에 저희 먹으라고 냉장고에 숨겨서 넣어두셨어요. 파김치는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집에서 파김치를 담그고 나서 오늘을 위해 파뿌리만 따로 모아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오늘 가져오셔서 새로 빨갛게 묻혀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행여나 먹다가 돌이라도 씹을까봐 제가 보는 앞에서 파뿌리 하나하나씩 정성스레 씻으신 거였어요. 엄마가 할 때 그건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표정이 일그러져 음식 한술 못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황하고 있는 신랑을 보니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한 숟가락도 뜨지 않는 거냐며 아직 메인 메뉴가 남았다고 하시고 갈비탕을 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LA 갈비를 사오셔서 살코기 부분만 따로 발라내고 뼈와 뼈에 붙어있는 살만 모아서 따로 끓이신 갈비탕이에요. 고기는 따로 양념을 재워두셔서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셨고 모레쯤에 간이 잘 배면 그때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진짜 남은 음식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서 그런가? 이건 역시 한술 뜨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랑을 두고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육해공이 한 상에 다 올라온 진수성찬인데 어찌 밥을 먹지 않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혹시 시댁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못 먹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다시 냄비에 부으시더니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사위가 그렇게 효자인지 몰랐다고, 그 벌이로 시댁에 용돈하기도 힘들 텐데 이참에 자기가 한상 차려놨으니 시댁으로 음식들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신랑 데리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보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를 쿡쿡 찔러대는데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문 열어주고 깜짝 등장한 우리 엄마를 보더니 무슨 일인가 당황하셔서는 돌처럼 굳어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사위 생각이 나서 음식 좀 해봤는데 사위가 워낙에 효자인지라 사돈어른 생각이 나서 숟가락을 못 두고 있더라며, 그래서 다 같이 먹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금씩은 음식들을 다시 데워서 상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는데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음식들 비주얼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이게 뭔가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조리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보기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듯한 음식이었지 전부 정성스레 준비하셨고 맛도 좋아서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저랑 친정엄마는 신랑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밥 한 술도 못 두고 멀뚱멀뚱히 지켜보는 가운데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전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입을 열으셨죠. 다 깨끗한 재료로 만든 거고 못 먹을 거 드린 거 아니라면서 음식들은 전부 깨끗한 재료들로만 만든 거라 설명해 주셨어요. 당장 사부인도 재활용된 재료로 만든 듯한 음식을 못 드시는데 그깟 돈 얼마 못 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반찬해 먹으라고 주신 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따지셨어요. 직장을 잃은 게 제가 아니라 사위였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고 주지는 않으실 테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식의 일로 제 딸한테 연락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의 출동에 시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도 못한 채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드셨어요. 저희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따로 불러서 죄송하다 사과하시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일로부터 벌써 4개월이나 지났어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저한테 몇 군데 회사에서 먼저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스카웃 제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때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신랑에게는 이제 제가 신랑보다 2배 가까이 벌게 되었는데 이참에 신랑에게 너가 전업주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로 점심을 때우라고 하진 않겠다고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경기를 일으키며 장난치지 말라고 말해요. 물론 이 사건들이 시어머니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요즘은 따로 저를 부르시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기는 한데 차라리 그렇게 안 보고 지내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하네요. 신랑도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고 있고요. 모자란 것도 없는데 매번 시댁에 당하고만 살다가 친정엄마 덕분에 기펴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다들 친정엄마 하는가 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된 31살 여자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남편은 올해로 36이고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고요. 저한테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젠 이미 늦어버렸단 걸 알지만 물을 수만 있으면 물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이예요. 저는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서 특성상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자였어요. 27살이 되던 해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해가 바뀔수록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서에서 저 혼자만 미혼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저한테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준다 하더라고요. 언니도 언니의 남편을 통해서 소개시켜주는 거면서 자기가 결혼만 안 했어도 저 소개 안 시켜주고 자기가 만나봤을 거라고 호들갑을 다 떨더라고요. 저는 사실 당시 결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소개 자리에 나온 남편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소개시켜준 언니가 왜 그렇게 호들갑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서 경력 6년차,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남편 회사 못지않게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조건에서 서로 모자란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어요. 비록 소박한 프로포즈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사실 아주버님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진짜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거든요. 남편은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운동도 매일 다니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반면에 아주버님은 겉으로만 봐도 운동과는 담을 쌓은 듯한 모습에 심지어 지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생과 결혼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씻지도 않았는지 머리에는 기름이 잔뜩 껴있는 데다가 수염은 덥수룩한 채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형이 되어서 그래도 동생과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산한다는 말에 진짜 너가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전부 주문하더라고요. 심지어 시킨 걸 다 먹지도 않고 남기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기 오빠 사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성격 좋은 남편은 자기도 어렸을 때는 저런 형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의 하나뿐인 핏줄 아니겠냐며 좋게 봐달라고 부탁해왔어요. 그래도 동생 결혼할 여자 만난다고 대전에서부터 혼자 올라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가만 보면 좋은 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두둔하더라고요. 그 말에 당신네 오빠 날 보러 왔다기보다는 오빠가 밥 사준다는 말에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되받아치려다 말았어요. 솔직히 남편이 형을 그렇게 챙겨준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막장 아주버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동생인 남편이 형을 아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전으로 내려간 남편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40이 가까워가는 나이인데도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랬나? 응석을 부리고 있는 아주버님을 시어머니가 아주 쩔쩔매면서 어르고 달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첫째가 성품이 고와서 욕심 많은 제 남편한테 모든 걸 양보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못 잡으신 거라 하시며 감사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욕심이 많다는 말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연년생이었다면 집안 사정 때문에 한 사람이 대학을 포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3살이나 차이가 났음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주버님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물론 제 생각을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욕심이 많아서 형이 모든 걸 양보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실 때마다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미안하다고만 대답하고 말뿐이었어요. 자리가 끝나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장남이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맞는데 또 제 남편이 욕심을 부려서 결혼을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런 사람 소개시켜주면 뒤에서 욕먹을 게 뻔했고 거기에 딱 봐도 혹시나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있어서 어쩌다 얻어 걸려 잘 되기라도 한다면 장남 먼저 장가 보낸다고 제 결혼이 미뤄질 수도 있는 판인 것 같은데 설령 진짜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도 소개시켜줄 마음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그때부터 착실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저금이 상당하기는 했지만 장남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이 시가에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탰기 때문에 전세금을 빼고 두 사람의 돈을 합치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구하기는 택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가의 생활비를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버는 돈이고 저와 결혼하면서 하던 걸 멈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각자의 월급에서 150씩은 각자 자유롭게 관여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 및 생활비나 공동으로 나가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기는 하겠지만 서울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를 서울이 아닌 곳에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했다고 하셨고 목소리는 조금 격앙되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다가 집을 얻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서울에 무리해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대출을 그만큼 더 끼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저금에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도 못 드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되보네? 그렇지. 생활비는 줄이면 안 되지.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면 좀 더 머리를 써서 서울에 집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너나 우리 아들이나 둘 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랑 저희가 배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꼭 집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이제 첫째도 자리 잡고 장가를 가려면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서울에서 지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전 바닥이 터가 안 좋고 좁아 터져서 우리 첫째가 기도 못 펴고 있는 거라고.
첫째도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지 장가도 가고 자리도 잡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고 잘 좀 알아보라는 말만 한 번 더 반복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혹시 아주버님을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의 저녁에 남편을 만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혹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우리 신혼집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원체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지라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전부 표가 났어요.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죠. 무슨 결혼도 하기도 전에 시부모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40살 다 돼가는 아주버님 뒷바라지하면서 살 일이 있냐고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에 이게 미안하다고 넘어갈 일이냐고 악을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설득시키지 못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어요. 반쪽짜리 해결이긴 했지만 말이죠. 아주버님은 남편의 전셋집에서 혼자 살기로 했고 저희는 제가 알아본 대로 경기권으로 서울에서 조금 멀리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야 했지만 그건 아주버님을 독립시켜준 만큼 시가에 보내는 생활비에서 줄이기로 했고 아주버님도 남편 전셋집에서 사는 건 딱 1년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나면 전세금은 가차없이 빼기로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아주버님이 내는 조건이었어요. 꽤나 손해보는 것 하나 없이 둥글둥글하게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보통 아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아주버님 앞길을 막고 형제의 우애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여자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시간은 대전이라 거리가 있는 편이고 정 뭐하면 안 보고 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절충해서 해결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무조건 시댁에 얽매여 사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안 보고 살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한 게 저의 불찰이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얼마 전 일이에요. 유학가 있던 제 친여동생이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직장까지 그쪽에서 잡고 싶어 했는데 세계적으로 시국이 이렇다 보니 취직시장도 열리지 않아서 결국 귀국하게 되었네요. 한국에서 직장을 알아보며 자리를 잡기 위해 돌아오자마자부터 열심히였죠. 동시에 여러 군데서 면접을 봐야 했어서 서울에 올라오면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다가 내려갔어요. 그날도 면접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버스 타고 내려가 보겠다고 하는 걸 남편이 밤이 늦었으니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차로 친정까지는 데려다주지는 못해도 점심 같이 먹고 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했어요. 신혼집에 처가해서 손님 와 있는 것도 번거로울 텐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니 괜히 더 고맙더라고요. 다음날 점심쯤에 모여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신혼집 문을 두들기시더군요. 예고 없는 방문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제 여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제 여동생이고 유학가 있다가 졸업하고 얼마 전에 돌아왔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한테 평소에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아셨지만 처음 보는 제 여동생 앞에서 대뜸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시더라고요. 이 여동생은 이렇게 챙기면서 지금 네 아주버님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냐면서 저보고 아주 이기적이고 독하다고 지네 가족만 챙겨서 집에서 재우고 아주버님하고는 같이 못 산다고 하는 게 아주 이중인격이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여동생이 신혼집에서 얼마나 짧게 있었던 간에 주기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이 틀린 부분이 없지만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하듯이 물어봤고 여동생과 점심 먹으러 가기로 한 건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봐서 터미널에다가 내려만 주기라도 하려고 제 여동생과 시어머니를 함께 태우고 아주버님네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버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쪽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전화로 부르는 게 맞지 않았었나 싶더라고요. 머지않아 아주버님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이 적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무릎이 다 늘어난 추리닝 차림으로 밖으로 기어나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차 뒷자리에 앉은 시어머니 옆에 탔고 타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다면서 연신 우리 아들을 부르며 아주버님 얼굴을 무슨 떡 주무르듯이 만지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은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했죠.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면서 가까이 사는 가족이 어찌 남보다도 못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너네 형은 라면만 먹으면서 하루를 버티는데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고 니들이 진짜 형제가 맞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님께 먹을 게 없다고 투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주버님이 아주 굶고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대전에서 저희 신혼집까지 올라오신 거고요. 올라오신 이유는 아주버님 걱정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시려는 거였고요. 그 일만 생각해도 짜증이 나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거슬릴 정도로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을 대하는 말투가 여태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상냥한 말투였어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주버님한테 재수씨 잘 들어갔어? 하고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안부 연락이라고는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살림 차린 여지껏 내내 한번 해온 적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니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씹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몸이 달았는지 사돈처녀는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대번에 남편을 불러서 문자를 보여주며 당신네 오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내 여동생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냐고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한마디 했어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저의 기우라고 아무리 자기네 형이 변변찮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경우는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만큼은 절대 아닐 거라고 자기 형의 편을 들어주고 거기에 또 저한테는 말이 너무 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제 26 먹은 대학교 갓 졸업한 여동생이라서 그런지 더 걱정도 돼요. 두 사람이 뭐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그냥 아주버님한테 그만하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걸. 끝까지 아니라고 형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저도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시어머니가 유난스러운 건 둘째 치더라도 진짜 괜히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에도 남편 말처럼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걸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얼마 전 사연 보냈던 쓰니입니다. 후기 같이 한번 보내드립니다. 제가 첫 사연 보낸 지도 벌써 2달이 넘어가네요. 그간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주버님이 제 동생한테 관심이 있는 건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여동생한테 언제부터인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제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여동생을 꿰어내서 밖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었나 봐요. 여동생은 아무래도 상대가 제 아주버님이다 보니 싫다고도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몇 번을 밖에서 만났나 봐요.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다행히도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고 맨날 틈날 때마다 카톡 보내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아주 죽겠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당장에 이 사실을 말했죠. 아니라고 잡아떼던 남편도 여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던 형이었는데 대번에 욕을 하면서 이 자식을 가만두지를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그 길로 곧바로 저와 함께 아주버님이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주버님은 나와보라는 전화를 받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하고 집 안으로 문 따고 들어갔어요. 바보같이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그냥 살고 있더군요. 문을 열었더니 온 집안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살 적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있고 항상 남편 스킨향기랑 샤워실 냄새가 섞여서 좋은 냄새가 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이었는데 지금은 바닥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벽지는 그 위에 라면을 쏟은 건지 얼룩덜룩하고 아주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거 지금 무단 침입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 으름장이더라고요. 신랑이 아직 전셋집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모르냐고 말하고 집은 또 왜 이렇게 개꼬라지를 만들어놨냐고 한마디를 했어요. 전세금 뺄 때 원상복귀를 해놔야 하는데 아직 직장도 못 구한 사람이 무슨 돈으로 물어줄 거냐고 다그쳤어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대놓고 야 이 멍청아라고 부르고서 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민사로 진행이 돼서 소송비 부담 때문에 보통 집주인이 자기 돈 주고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아주버님 얼굴을 한 대 올려붙였어요. 동생한테 한 대 맞은 아주버님이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더 놀랐어요. 남편이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버님을 앞에다 두고 남편이 적당히 형님 대접해주면 모범은 못 돼도 도움은 되려고라도 해야지 아주 나를 이혼당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냐고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우리 처제한테도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앞으로 처제한테서 형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날에는
그때는 형이고 뭐고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궁금하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어요.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맞은 자리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할 거니까 집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안 하면 무단주거 침입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찍소리도 못하는 아주버님 꼬라지를 보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건물에서 나와서 아직 차 시동도 걸지도 않았는데 그새 시어머니한테 일로 바쳤는지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저에게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이셨어요. 대충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제 탓부터 하고 있더군요. 결혼 전에는 싸움 한번 하지 않던 왜 좋은 두 형제를 제가 다 갈라놨다며 아주 마귀 같은 걸 집에 들였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알고 계시냐고,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여자인 걸 떠나서 지 친동생 마누라의 여동생한테 찝쩍대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요즘 겹사돈이 문제될 게 어딨냐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제 여동생 탓을 하며 폭언을 하셨어요. 유학 다녀와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굴러먹던 애라서 저의 사주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아주버님한테 먼저 꼬리를 친 게 분명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그 말에 아주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딴 자식한테 꼬리칠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고, 나이 40 처먹고 집도 절도 직장도 없이 동생 살던 집에 얹혀 사는 게 가축이지 사람이냐고, 그딴 식으로 형편만 들 거면 평생 엄마가 끼고 살라고, 자기와는 이제 연 끊고 살자고 딱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집 정리를 해놨나 보러 갔더니 집은 치워놓지 않고 아주버님은 짐 싸서 시가로 내뺀 것 같아요. 저희 돈을 들여서라도 집은 수리해놓고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앞으로 시댁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교류 없이 남으로 지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따로 연락은 없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남편이 보통 용돈을 붙이는 5일에 전화를 한 통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생활비를 왜 안 보내주냐 물어보려 하신 전화 같아서 제가 그냥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제 예상이 틀린 적이 없으니 남편도 이제는 제 예상을 무조건 믿어주더라고요. 이제 남편과 저 단둘이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결혼 생활이 기대가 돼요. 후기까지 읽느라 길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